민정아, 사랑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엄마를 데리러 민정의 집을 찾은 태욱은 대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나 더 이상 동생하기 싫어. 우리 오늘부터 일이다. 조각같이 잘생긴 연하남이 민정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태욱은 대문을 발로 차고 난입했죠. 안 돼, 이 사기꾼 놈아! 우리 민정이한테서 당장 떨어져! 나민정도 미쳤어!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달콤한 재회가 아닌 차가운 물벼락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깡판이야? 우리 며느리 연애하는데 네가 뭔데 초를 쳐?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전 남편 태욱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인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법원 앞이었죠. 강태욱은 아주 거만하게 민정에게 도장을 던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이제 내 구속에서 벗어나 화려하게 날아오르겠다고 선언했었죠. 그날 민정은 비에 젖은 시어머니 금자씨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화려하게 날아오르겠다던 태욱의 호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현재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어머니 금자씨의 집에 슬그머니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1시가 넘어서야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와 엄마에게 밥 줘라고 소리치는 게 그의 일과였죠. 엄마, 배고파 죽겠어. 아침부터 노인네가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태욱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투덜댔습니다. 금자씨는 매일같이 꽃단장을 하고 민정의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했거든요. 태욱은 그저 민정이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혹은 갈 곳 없는 전처가 우리 엄마한테 반찬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랑 헤어진 여자가 잘 살 리가 없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욱의 친구인 이 실장이 아주 이상한 링크를 하나 보내왔죠. 거기에는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영상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바로 시어머니와 전며느리의 기묘한 동거였는데요. 무심코 영상을 재생한 태욱은 그만 입에 물고 있던 라면발을 뿜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엄마 아냐? 화면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힙한 할머니로 변신한 금자씨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세련된 정장을 입고 보석을 디자인하는 여자, 바로 민정이 보였습니다. 태욱이 알던 그 촌스럽고 순종적이던 민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이었고 심지어 연예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태욱은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버린 마누라가 저렇게 예뻤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 질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태욱은 엄마가 매일 가는 민정의 집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뛰어갔죠. 엄마를 데려오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민정이 정말 저렇게 잘 사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욱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번듯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민정이 웬 조각 같은 연하남과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바로 민우였습니다. 36살의 연기지망생이자 민정이 기획한 유튜브 채널의 간판 스타였죠. 태욱의 눈에는 그저 사기꾼 제비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민정의 손을 잡고 누나, 이제 내 여자 해요라고 속삭이는 순간 태욱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전처가 고백받는 장면을 목격한 남자의 심정은 마치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앞뒤 재지 않고 대문을 발로 차며 난입했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남인정,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어린 놈이랑 히히덕거려. 태욱의 고함에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민정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태욱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때 2층 발코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금자씨가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깽판이야. 차가운 물세례가 태욱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태욱은 눈도 못 뜬 채 허우적댔죠. 금자씨는 분노한 사자처럼 태욱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는데 네가 뭔데 나타나서 죄를 뿌려. 내 아들이지만 너 같은 놈은 이제 우리 집 손님도 아니야. 당장 안 나가? 태욱은 물에 젖어 벌벌 떨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촬영 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민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촬영? 지금 나랑 장난해? 사람 눈이 뒤집혔는데 촬영? 물에 젖은 생쥐꼴로 마당에 서 있던 태욱은 민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향해 수건 한 장 던져주지 않았죠. 오히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스태프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자신의 말 한마디면 벌벌 떨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태욱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버린 민정이 자신보다 훨씬 더 빛나고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태욱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태욱에게 말했죠. 강태욱 씨, 여긴 사유지예요.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태욱은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민우를 노려봤죠. 연예인 뺨치게 잘생긴 저 민우라는 놈은 태욱을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날씨도 추운데 얼른 가서 옷 갈아입으셔야겠어요. 감기 걸리면 민정 누나가 걱정. 아, 누나는 걱정 안 하겠구나. 민우의 능글맞은 한마디에 태욱은 다시 한번 폭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2층 발코니에서 여전히 양동이를 들고 노려보는 엄마 금자 여사의 눈빛에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태욱은 충격에 휩싸인 채 민정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터덜터덜 길을 걷는 그의 등 뒤로 자, 다시 갑니다. 큐. 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정의 집에서는 다시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집에 돌아온 태욱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유튜버라고? 100만 명이나 본다고? 그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전처가 이제는 자신이 닿을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요. 태욱의 질투심은 이제 오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우라는 놈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라고 내가 우리 엄마와 민정을 구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산회했죠. 하지만 태욱의 마음 한구석에는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버렸던 민정의 눈물과 그동안 시어머니를 돌봤을 그녀의 고단함이 뒤늦게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태욱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남인정. 내가 네 옆에 있는 그놈 정체를 다 까발릴 거니까.
태욱은 다음 날부터 민정의 집 주변을 맴돌기로 결심했습니다. 39살의 남인정, 42살의 강태욱,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든 36살의 김민우. 이 세 사람의 묘한 삼각관계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태욱은 그날 밤 엄마 금자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자씨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민정의 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며 구독자들과 소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엄마를 보며 태욱은 생전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까지 나를 버린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우 같은 남인정이가 우리 엄마를 꼬신 게 분명해. 태욱은 자신의 잘못은 잊은 채 모든 원망을 민정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죠. 민정의 집 마당에서 본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100만 유튜버가 된 엄마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전처,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젊고 잘생긴 남자까지. 태욱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욱은 결심한 듯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엄마가 민정의 집으로 출근하기 전 먼저 가서 잠복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는 자신이 여전히 멋진 주인공이라 착각하며 민정의 집 담벼락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태욱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민정의 친정엄마인 조여사였습니다. 조여사는 사위였던 태욱을 보자마자 어머, 저게 누구야? 저 썩은 생선 같은 놈이 왜 여기 있어? 태욱의 순환시대는 이제 막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민정의 집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태욱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2년 전엔 미처 몰랐던 그녀의 소중함이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가슴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인정, 진짜 너 많이 예뻐졌더라. 태욱의 나직한 혼잣말이 어두운 골목길에 공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정면 승부만이 남았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온 태욱은 방구석에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죠. 엄마 금자여사는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욱은 거실로 달려나가 엄마를 붙잡았죠. 엄마, 진짜 미쳤어? 전처집에서 저런 어린 놈이랑 뭐 하는 거야? 저놈 사기꾼이라니까? 저렇게 잘생긴 놈이 뭐가 아쉬워서 나이 많은 민정이랑 노인네인 엄마랑 놀아줘. 금자여사는 태욱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팩을 붙이기 시작했죠. 민우가 사기꾼이면 너는 뭐냐? 너는 내 돈이나 축내는 식충이 아니고. 엄마, 시끄러워. 민우는 우리 채널의 보물이야. 민정이도 민우 덕분에 웃음꽃이 피었어. 너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에 지잘난 맛에 사는 놈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금자여사의 팩폭에 태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예 태욱을 남남처럼 대하고 있었죠. 태욱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민우가 민정의 어깨를 감싸던 모습, 민정이 민우를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자꾸만 천장에 투영되었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저놈은 제비가 틀림없어. 우리 엄마랑 민정이가 단단히 홀린 거야. 태욱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저 민우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말이죠. 그게 자신이 민정과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리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은 엄마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집 앞 편의점으로 향했죠.
그는 그곳에서 제일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정의 집 대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민정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역시나 민우였죠. 민우는 양손 가득 고급 디저트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거 봐, 저거. 저게 다 우리 민정이 돈으로 산 걸 거야. 저 여우 같은 놈. 태욱은 편의점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택배기사가 두고 간 빈 박스 하나를 주워들었죠. 얼굴을 모자로 푹 눌러쓰고 마치 배달 온 사람처럼 민정의 집배를 눌렀습니다. 택배입니다. 본인 확인하셔야 돼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은 가슴이 콩닥거렸죠. 대문이 열리고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정의 뒤로 민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내밀었죠. 누나, 내가 나갈게. 누구야? 태욱은 당황해서 박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예리한 눈매를 피할 수는 없었죠. 민우는 잠시 태욱을 살피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라? 이 택배기사님, 어제 본 생쥐 형님이랑 되게 닮으셨네? 민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박스를 던져버렸죠. 그래, 나다. 아, 너 지금 여기서 앞치마 두르고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니네 집이야? 태욱의 고함에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욱 씨,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여긴 우리 사무실이고 민우 씨는 우리 전속 모델이에요. 업무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제발 돌아가세요. 모델? 모델 같은 소리 하네. 너 얘한테 얼마 줬어? 얘가 너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돈 노리고 하는 연기라고. 태욱이 민정의 팔을 붙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이놈의 자식 하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태욱의 고개가 돌아가기도 전에 묵직한 무언가가 태욱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 뭐야? 뒤를 돌아본 태욱의 눈앞에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민정의 친정엄마 조여사였습니다. 조여사는 양손에 커다란 대파 다발을 들고 전사처럼 서 있었죠. 어머, 저게 누구야? 저 썩은 생선 같은 놈이 왜 우리 딸집 앞에 있어?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버린 우리 민정이가 어떻게 사나 구경 왔어? 조여사의 대파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태욱은 대파 향기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죠. 장모님, 아니 여사님, 오해해요. 저 사기꾼 놈한테서 민정이를 구하려고. 누구 보고 장모래. 내 장모는 2년 전에 죽었어. 이놈이 어디라고 와서 사기꾼 타령이야? 내가 제일 큰 사기꾼이지. 우리 딸 인생 사기쳐서 뺏어간 놈. 조여사의 매서운 손길에 태욱은 결국 대문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오히려 조여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런 사람한테 힘 빼지 마. 우리 들어가서 방송 준비하자. 조여사는 씩씩거리며 태욱에게 침을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봐. 그땐 대파가 아니라 작두를 들고 나올 거니까. 대문이 쾅 닫히고 태욱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는 대파 조각들이 끼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알싸한 파냄새가 진동했죠. 태욱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을까. 하지만 태욱의 나르시시즘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확신했죠. 민정이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건 아직 자신에게 마음이 남아있어서 화가 난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민우라는 저놈이
분명히 장모님과 엄마까지 포섭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태욱은 비척거리며 일어나 편의점 거울을 봤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민정의 집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금자 여사와 민정, 그리고 민우가 나란히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단 1mm도 없어 보였죠. 태욱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그리움일까요? 태욱은 그날 밤 이 실장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야, 이 실장. 너 그거 알아? 우리 마누라. 아니, 남인정이 진짜 예뻐졌더라. 예전엔 그냥 물먹은 솜 같았는데 지금은 무슨 보석 같아. 술에 취한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실장은 술잔을 비우며 낄낄댔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근데 태우가 그 민우라는 놈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야. 걔가 웃으면 할머니들이 지갑을 막 연다니까. 태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걔 분명히 사기꾼이라니까. 내가 그놈 정체 밝혀내고 민정이랑 우리 엄마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태욱의 눈에는 다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욱은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민정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배달 음식이 올 때마다 배달원인 척 근처를 서성였죠. 그러던 중 태욱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민우가 민정의 집에서 나와 어떤 의문의 중년 여성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그 여성은 민우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민우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요놈.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태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봉투에 든 게 돈이든 기밀이든 분명히 민정을 배신하는 증거일 거라 확신했죠. 태욱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민정에게 보여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우가 왜 그녀를 만났는지에 대한 진실을요. 태욱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만 갔고 그의 갱생 프로젝트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욱은 당당하게 민정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남인정, 너 이거 보고도 그놈 편들래? 내 말이 맞지? 저놈 사기꾼이라니까. 태욱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투사라도 된 것처럼 민정의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촬영한 민우와 의문의 여인이 만나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태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어깨를 잔뜩 펴고 민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제 민정이 울며 불며 태욱 씨, 내가 정말 몰랐어. 고마워라고 매달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정은 사진을 흘낏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태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바로 깊은 경멸과 한심함이었습니다. 강태욱 씨,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사람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함부로 사진까지 찍고 다녀요? 아니, 남인정, 지금 그게 문제야? 저기 저 돈봉투 보라고. 저놈이 너 몰래 다른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 안 보여? 저게 다 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일 거 아냐? 태욱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분, 우리 채널에서 후원하는 보육원 원장님이에요. 민우 씨는 어제 그곳에 전달할 기부금을 대신 가져다 드린 거고요. 그게 뭐가 이상하죠? 당신처럼 평생 남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사기꾼으로 보이나 봐요. 태욱은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라니? 기부금이라니? 태욱의 나르시시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죠.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은 정말 찌질한 전남편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렇게 어린 놈이 뭐가 아쉬워서 기부를 하고. 다녀. 이건 분명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민정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주변 얼씬거리면 그땐 정말 법대로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니, 당신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고. 태욱은 민정의 집무실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태욱의 뒷모습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핑핑 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남인정은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해. 그래야 우리 엄마도 구하고 민정이도 구하는 거야. 태욱은 오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42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는 민정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맞은편에 있는 작은 편의점을 발견했죠. 그래, 저기다. 태욱은 곧장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운 좋게도 구인 공고를 발견했죠. 42살의 나이에 편의점 알바라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나 여기 알바할게요. 나 성실해요. 군대도 특수부대 나왔어요. 편의점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람이 급했던 사장은 태욱의 절박한 눈빛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죠. 그렇게 태욱의 전남편 잠입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욱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창가 자리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정의 집 대문은 태욱에게 마치 정복해야 할 성벽처럼 느껴졌죠. 그는 매일같이 민정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저놈 또 왔네. 민우의 세련된 외제차가 민정의 집 앞에 멈춰설 때마다 태욱의 심장은 질투로 타들어갔습니다. 민우가 민정의 짐을 들어주며 다정하게 웃는 모습, 그 뒤에서 우리 엄마 금자씨가 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우리 민우 오늘도 고생 많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때면 태욱은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으스러뜨릴 뻔했죠. 엄마, 제정신이야? 아들한테는 밥 한 번 안 차려주더니 저놈한테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난리야? 태욱은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편의점 매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기가 들려왔죠. 바로 엄마 금자씨와 민정의 친정엄마 조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 촬영을 마치고 간식을 사러 온 듯 했죠. 태욱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진열대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금자씨. 요즘 민우 그 청년 말이야. 볼수록 참 진국이야. 우리 민정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조 여사의 목소리에 금자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도 마요. 우리 태욱이 그놈이랑은 비교도 안 돼. 민우는 마음씨가 비단결이라니까. 어제도 내가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직접 약국 가서 파스까지 사오더라고.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니까요. 태욱은 진열대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비교도 안 되라는 말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죠. 자신이 버린 아내와 자신을 버린 엄마가 생판남인 연하남을 칭찬하는 꼴이라니. 태욱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 금자씨. 저기 저 알바생 좀 봐. 뒤태가 꼭 그 화상 같지 않아? 조 여사가 태욱의 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욱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금자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태욱의 등을 빤히 쳐다봤죠. 아이고, 설마요. 우리 집 백수놈이 이런 데서 일을 하겠어요? 그놈은 지금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을걸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르지. 태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은 이미 구제불능의 백수로 낙인 찍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간식을 사서 나갈 때까지 태욱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을 준비하던 태욱은 민정의 집 마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정과 민우 그리고 금자씨가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죠.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금자씨 여사님과 민정이 누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우의 활기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태욱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태욱은 편의점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까먹으며 그 소리를 들었죠. 찬밥 신세라는 게 이런 걸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그들과 어두운 편의점 구석에서 식은 밥을 씹고 있는 자신. 남인정, 너 진짜 행복해 보이네. 태욱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버렸던 민정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죠. 그때는 그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질투는 다시 태욱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연출이야. 저 민우라는 놈이 민정이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저 연극을 끝내야 해. 태욱은 다시금 오기를 부렸습니다. 다음 날 태욱은 민정의 집으로 배달되는 택배 상자 하나를 눈여겨봤습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태욱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배달원이 상자를 문 앞에 두고 가는 순간 그는 얼른 달려가 그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이걸 미끼로 민정이랑 독대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잠입하는 거지. 태욱은 상자를 들고 민정의 집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냈죠. 남인정, 택배 잘못 왔어. 내가 가져다 주러 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민정이 아닌 무시무시한 기세를 풍기는 조 여사였습니다. 조 여사는 태욱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거 도둑질 아니야? 왜 남의 집 택배를 네가 들고 있어? 아니, 여사님,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옆에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배달원이 잘못 두고 가서. 편의점? 네가 거기서 왜 일을 해? 너 이거 우리 딸 감시하려고 일부러 거기 취직한 거지? 이 스토커 같은 놈. 조 여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뒤늦게 나타났죠. 그녀는 태욱의 손에 들린 상자와 조 여사의 분노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욱 씨,
정말 어디까지 추락할 셈이에요? 이제는 택배까지 훔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태욱은 억울했습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한 건데 결과는 항상 최악이었죠. 민정은 태욱의 손에서 상자를 뺏어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엄마, 당신 어머니,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채널의 수치니까요. 민정은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태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수치라는 단어가 가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자신을 사랑해줬던 여자에게 들은 말치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으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우가 민정의 집에서 나와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목격했죠. 어디 가나 보자, 요놈. 태욱은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민우의 뒤를 쫓았습니다. 민우가 도착한 곳은 어느 으슥한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우는 또다시 의문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여인은 민우의 뺨을 세게 때렸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건 뭐지? 기부금 받으러 온 원장님이 뺨을 때려. 태욱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증거라고 생각했죠. 민우와 그 여인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왜 민우는 뺨을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걸까요? 태욱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민정이 속고 있다는 확신이 200%로 차올랐죠. 하지만 태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를 말입니다. 태욱은 사진기를 손에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남인정,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태욱의 찌질하지만 처절한 잠입수사는 이제 예상치 못한 반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지, 이거야.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이 사기꾼 놈, 이제 너는 끝이다. 태욱은 편의점 창가에 붙어 앉아 스마트폰 속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민우가 뺨을 맞던 그 순간 태욱의 눈에는 그게 민우의 정체가 탄로나 배신당한 제비의 최후처럼 보였죠. 태욱은 당장이라도 민정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대파 물세례를 받은 기억이 아직도 뒤통수를 따끔거리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민정의 집 앞으로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직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벨벳으로 감싸인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내렸죠. 태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거다. 저게 분명히 민우가 빼돌리려던 작물이거나 민정이를 꼬시려고 산 가짜 보석일 거야. 태욱의 머릿속은 이미 한 편의 첩보 영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조끼를 벗어 던지고 창고에 있던 택배기사 모자를 다시 눌렀었죠. 등잔 밑이 어둡다지만 태욱은 지금 등잔 밑을 파헤치다 못해 불을 끌어가는 불나방 같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민정의 집 담벼락을 타고 기어갔습니다. 민정의 집 마당은 마침 촬영 준비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현관 안쪽으로 몸을 숨겼죠. 그의 목표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보석함이었습니다. 태욱은 바닥을 기어 탁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 금자 여사님,
오늘은 민우 씨랑 같이 예물 보석 리뷰하는 장면이에요.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은 탁자 밑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정과 민우가 나란히 앉아 보석함을 열어보고 있었죠. 보석함 안에서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민정 누나. 이거 진짜 예쁘다. 누나 목에 걸면 정말 빛이 날 것 같아요. 민우의 달콤한 목소리에 태욱은 이가 갈렸습니다. 저놈의 혀는 설탕을 발랐나? 어쩌면 저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할까요? 민정은 살짝 수줍게 웃으며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민우 씨도 참, 이건 협찬받은 소품이잖아요.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0.01초라도 흠집 나면 큰일이니까. 태욱은 확신했습니다. 협찬은 무슨, 분명히 저 민우라는 놈이 민정의 카드를 긁어서 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태욱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촬영팀이 조명을 조절하느라 잠시 시선을 돌린 그 찰나였습니다. 태욱은 탁자 밑에서 손을 뻗어 보석함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빛의 속도로 뒷문으로 도망쳤죠. 잡았다. 요놈들, 증거인멸은 못한다. 태욱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대문을 열고 나가려던 태욱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조순래 여사였습니다. 민정의 친정엄마는 태욱의 품에 안긴 보석함을 보자마자 대형마트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 이 도둑놈아. 너 그거 뭐야? 너 이제 도둑질까지 하냐? 조 여사의 비명에 촬영장의 모든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태욱은 당황해서 보석함을 꽉 껴안았죠. 아, 아니에요, 장모님. 아니, 여사님. 이거는 증거물이에요. 저 민우라는 놈이 민정이를 사기치려고. 뭐가 증거야? 저게 100억짜리 협찬품인데. 저놈 잡아라. 순식간에 태욱은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민정과 민우 그리고 엄마 금자씨까지 달려나왔죠. 금자씨는 태욱의 꼴을 보자마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인간을 내가 낳았다니. 태욱아,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제는 도둑질까지 해서 감방을 가려고 작정을 했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분명히 저놈이. 하지만 태욱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죠. 태욱은 그렇게 양팔을 붙잡힌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보석함을 품에 안고 정의를 외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경찰서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강태욱 씨, 본인의 전처 집에서 고가의 보석함을 들고 달아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형사의 물음에 태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옆에는 민정과 민우 그리고 두 어머니가 서 있었죠. 형사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민정이를 보호하려고. 보호 같은 소리 하네. 너 때문에 촬영 다 망치고 보석에 지문 다 묻어서 세척비만 얼마인 줄 알아? 이 개차방 같은 놈아. 금자씨의 불호령이 경찰서를 울렸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태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민정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었죠. 누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저 형님이 아직 누나를 못 잊어서 저러나 보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태욱은 경찰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놈,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런 말을 내뱉다니. 하지만 조순래 여사가 대파 대신 들고 온 가죽 가방으로 태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이번 한 번만 민정이가 봐주는 줄 알아.
다음에는 정말 콩밥 먹을 준비해. 다시는 우리 딸 주변에 나타나지 마. 태욱은 훈방 조치로 풀려났습니다. 민정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엮이기 싫다는 지독한 혐오의 표현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태욱의 뒷모습에는 알싸한 파냄새와 비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욱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르시시즘은 끈질겼습니다. 민우 그놈 분명히 뭔가 있어. 아까 경찰서에서도 민정이한테 붙어있는 꼴이 아주 능글맞았어.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태욱은 다시 한번 오기를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잠입이 아니라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는 민정의 채널에서 라이브 고백 방송을 한다는 공지를 확인했죠. 민우가 민정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콘셉트의 영상이었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내 눈앞에서 그 꼴은 못 봐. 촬영 당일 태욱은 민정의 집 근처에 주차된 이 실장의 차 안에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조명과 풍선들이 가득했죠. 민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죠. 민정 누나, 아니 민정아.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매일이 꿈만 같아. 우리 이제 비즈니스 말고 진짜 연애 시작하면 안 될까? 민우의 대사는 대본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태욱의 눈에는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놈은 진심이다. 저놈이 진짜 내 여자를 뺏으려 한다. 태욱은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안 돼. 이 연극 집어치워. 태욱은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촬영팀은 혼비백산했죠. 카메라가 흔들리고 조명 스태프들이 당황했습니다. 태욱은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김민우, 너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뺨 맞는 거 내가 다 봤어. 네 정체가 뭐야? 네 배후에 누가 있어? 태욱의 외침에 민정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태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우를 밀치려다 촬영용 대형 조명 지지대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조명이 중심을 잃고 민정과 민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욱은 깜짝 놀라 조명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백만 원짜리 조명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촬영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강태욱, 당신 정말 미쳤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민정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와 조 여사가 달려나왔죠. 금자 씨는 조각난 조명 유리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금쪽 같은 장비를. 태욱아, 네가 정말 사람 자식이냐? 태욱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달빛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2년 전에도 내 인생 망쳐놓더니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하려니까 또 이렇게 부숴버려야 속이 시원해? 민정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민우는 민정을 감싸 안으며 태욱을 매섭게 노려봤죠. 형님, 이건 정말 선 넘으셨네요. 누나가 이거 기획하려고 며칠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형님은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예요. 태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서진 조명 조각들이 자신의 인생 조각들처럼 보였죠. 조순례 여사가 달려와 태욱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태욱은 터덜터덜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민정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민정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기 싫어서일까요? 태욱은 민정의 집 앞 편의점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이 실장이 다가와 소주 한 병을 건넸죠. 태욱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봐도 너 좀 심했어. 민정이 진짜 열심히 살더라. 태욱은 말없이 소주를 나발 불었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그런데 그때 태욱의 눈에 민정의 집 앞에 주차된 민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민정을 달래주고 난 뒤 혼자 차로 돌아와 전화를 걸고 있었죠. 태욱은 조심스럽게 민우의 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들리는 민우의 목소리는 아까의 다정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응, 돈은 걱정하지 마. 이번 광고 계약만 끝나면 수술비 다 마련할 수 있어. 어제 뺨 맞은 거 괜찮아. 채권자들이 좀 거칠어서 그래. 내가 다 해결할게. 민정이 누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나 때문에 누나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 태욱은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사기꾼 제비인 줄 알았던 민우가 사실은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뺨을 맞아가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민정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의 불행을 숨기기까지 했죠. 태욱은 자신이 찍었던 그 사진의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민정을 아끼는 남자였던 겁니다. 태욱은 소주병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신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질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동안 민우는 민정을 지키기 위해 제 살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부서진 조명과 민정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나 같은 놈이 정말 사람 새끼인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골목길에서 태욱은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부서진 조명 조각들이 민정의 눈물처럼 가슴에 박혀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죠. 민정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담장 너머 들려오던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죠. 이 손으로 공들여 쌓은 민정의 성을 무너뜨렸고 어머니의 마지막 기쁨까지 박살을 내버렸던 겁니다. 밤새도록 골목을 지키던 태욱은 새벽녘 민우가 민정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저 제비놈이 왜 이 시간에 나오냐며 달려들었겠지만 지금의 태욱은 그저 몸을 숨길 뿐이었죠. 민우의 피곤에 찌든 얼굴과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태욱은 어제 들었던 민우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뺨까지 맞아가며 웃어야 했던 한 청년의 무게가 자신의 찌질한 질투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태욱은 민우가 떠난 뒤 홀린 듯 민정의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아니 운명처럼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아마도 밤새 이어진 소동에 정신이 없던 누군가가 문단속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태욱은 자신도 모르게 마당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깨진 조명 조각들이 깔끔하게 치워진 마당에는 여전히 풍선 몇 개가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불 꺼진 거실 탁자 위에 민정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가죽 일기장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욱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죠. 이것이 민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첫 장을 넘긴 태욱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한 유튜브 기획안이 아니었습니다. 박금자 여사님, 노년 우울증 탈출 프로젝트.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태욱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금자 씨의 일과와 식단, 그리고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한 민정의 세심한 관찰 기록들이 가득했죠. 오늘 어머니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웃어드렸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부를 때면 눈빛이 다시 초롱초롱해지신다. 유튜브는 어머니께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기억을 붙잡아두는 동아줄이다. 태욱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전처가 돈놀이고 우리 엄마 이용한다며 비아냥대던 그 유튜브 채널이 사실은 기억을 잃어가는 시어머니를 위한 민정의 처절한 사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태욱은 미친 듯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대학병원 영수증과 요양보호사 상담 일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전전하며 그 치료비를 감당해 왔던 겁니다. 태욱은 자신이 사업한답시고 날려먹은 돈들이 떠올라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떵떵거리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동안 민정은 밤을 새워 보석을 디자인하고 영상을 편집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냈던 것이죠. 태욱 씨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민우 씨라는 성실한 청년을 만난 건 천만다행이다. 어머니가 민우 씨를 보며 아들처럼 아껴주시니 그걸로 충분하다. 태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자존심까지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의 체면을 위해 시어머니의 병환을 비밀로 하고 묵묵히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욱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금자 씨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태욱은 당황해서 서류를 품에 안고 소파 뒤로 숨었죠. 금자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민정아, 우리 민정아, 그놈은 왔니? 그 못난 놈 밥은 먹었을까?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태욱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때리고 쫓아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못난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어머니의 중얼거림은 태욱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니야, 민정아. 내가 잘못했다. 그놈 잊어라. 그놈은 너한테 독이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죽어야 내가 편안할 텐데. 금자 씨는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공포 속에서도 며느리의 고생을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진심. 태욱은 소파 뒤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부순 것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새 여자의 평화와 희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꼈던 것이죠. 태욱은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민정의 집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차가운 이슬이 어깨를 적셨지만 태욱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민정이 대문을 열었을 때 마당 한가운데 석상처럼 굳어있는 태욱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태욱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죠.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봤어. 네가 쓴 기획안, 우리 엄마 병원 기록.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 민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부서진 조명은 돈으로 해결되지만 어머니의 상처 입은 마음과 내 짓밟힌 진심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바랄게. 네 옆에서, 우리 엄마 옆에서 머슴처럼 살게 해줘. 뭐든 시켜만 줘. 나 이제 강태욱이 아니라 네 집 지키는 개가 되어도 좋아. 태욱의 절박한 호소에도 민정은 차갑게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민정의 집 앞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골목길을 쓸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민정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순례 여사는 처음엔 소금을 뿌리며 욕을 했지만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일하는 태욱의 모습에 조금씩 혀를 찼습니다. 저 화상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래도 내 딸 눈에서 눈물 뺀 건 절대 용서 못해. 조 여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태욱의 앞에 낡은 목장갑 한 켤레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태욱은 그 장갑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훔쳤죠. 그것은 그가 받은 첫 번째 용서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욱은 민우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정에게 알리지 않았죠. 대신 태욱은 이 실장을 찾아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과 아끼던 시계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민우라는 놈 어머니 병원비 좀 보태줘. 그리고 절대 내가 준 거라고 말하지 마. 그냥 후원자라고 해. 이 실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우가, 너 진짜 미쳤냐? 그놈은 네 연적이야. 전처 옆에서 알랑거리는 놈한테 돈을 준다고? 연적은 무슨? 걔는 민정이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부순 민정이의 꿈을 걔는 지켜줄 수 있거든. 나는 그저 옆에서 빗자루질이나 하는 걸로 좋게. 태욱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42살의 강태욱, 그는 비로소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자 씨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민정의 집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금자 씨가 촬영 도중 민정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신데 남의 집에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중에 벌어진 대참사였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스태프들은 카메라를 꺼야 할지 말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태욱이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욱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가 불러드릴게요. 태욱은 음치였지만 어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던 자장가를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금자 씨의 초점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이니? 우리 아들 태욱이야? 어머니의 손이 태욱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태욱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무뚝뚝하고 찌질해 보이던 남자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카메라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욱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이 버렸던 가족의 가치를 다시 붙잡으려 한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태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지은 죄는 노래 한 곡으로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정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자도 될까? 마당 구석에 텐트 쳐도 좋아. 어머니 밤에 깨시면 내가 돌볼게. 태욱의 낮은 목소리에 민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추우니까 거실 구석에서 자요. 대신 어머니 약시간 철저히 지키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쫓아낼 거니까. 민정의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태욱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갱생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이 실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다시금 그들을 덮쳐옵니다. 야, 이 썩은 동태 같은 놈아. 네가 왜 여기 또 자빠져 있어? 당장 안 꺼져? 평화롭던 민정의 집 마당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민정의 친엄마 조순례 여사였죠. 새벽부터 마당 구석에서 잡초를 뽑던 태욱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조 여사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태욱은 당황해서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렸죠. 조 여사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서 굵은 소금 봉지를 꺼내더니 마치 악귀를 쫓아내듯 태욱의 몸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장모님, 잠시만요. 아야, 눈에 들어갔어요. 태욱은 얼굴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죠. 굵은 소금이 태욱의 머리와 어깨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나간 놈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있냐며 조 여사는 가슴을 쳤습니다. 누가 네 장모야? 이 썩은 생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소금을 쳐서 절여버려도 시원찮아. 당장 나가. 우리 민정이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지란 말이야. 조 여사의 독설은 태욱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태욱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소금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죠. 그 모습을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금자 씨와 민정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정은 커튼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 그만해. 내가 시킨 거야. 마당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일 좀 시킨 거라고. 민정이 마당으로 내려와 조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 여사는 분함에 몸을 떨며 민정을 나무랐죠. 민정아, 너 정신 나갔어? 이놈이 어떤 놈인데 다시 들여.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놈은 근본부터가 썩은 놈이야. 태욱은 소금 범벅이 된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조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다 손을 멈췄죠. 자신의 더러운 손이 장모님의 옷을 더럽힐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옆에서 속죄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아파요. 민정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태욱의 낮은 목소리에 조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냉정하게 태욱의 손을 뿌리쳤죠. 조 여사는 태욱을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소금 가루와 함께 태욱의 초라한 자존심만 흩어져 있었죠. 그날 오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 여사는 거실에 앉아 태욱이 들고 온 빗자루며 걸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금자 씨는 그런 조 여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돈, 그래도 태욱이가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밤새 잠도 안 자고 마당을 쓸고
내 발까지 닦아주더라고요. 저놈이 저러는 거 내 평생 처음 봐요. 조 여사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금자씨 속지 마요. 저놈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 마음 약해진 거 알고 저러는 거라고요. 저놈 속에는 구렁이가 10마리도 넘게 들어있어요. 두 어머니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민정은 묵묵히 보석 디자인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 마당 구석에서 서성이는 태욱에게 향했죠. 태욱은 조 여사가 던진 낡은 방석 하나를 깔고 앉아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금자씨의 짧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민정과 조 여사가 놀라 달려가 보니 금자씨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어머니,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요. 민정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당에 있던 태욱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금자씨는 눈동자가 풀린 채로 태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야, 태욱이. 엄마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태욱은 금자씨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씨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죠. 사실 이것은 금자씨와 민정이 미리 짠 연극이었습니다. 태욱의 진심을 확인하고 조 여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죠. 하지만 연기에 너무 몰입한 탓인지 금자씨의 얼굴은 정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돼. 엄마 안 돼. 나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단 말이야. 나 같은 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 태욱은 금자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집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차키를 찾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태욱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60kg가 넘는 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스팔트 열기가 맨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태욱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죠.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죽으면 나 진짜 못 살아. 태욱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민정과 조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특히 조 여사는 태욱의 피투성이가 된 맨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놈이지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조 여사의 마음속에 단단히 얼어붙었던 얼음벽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태욱은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았죠. 발바닥은 이미 껍질이 다 벗겨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응급실 문만 바라보며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죠.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우리 엄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태욱의 처절한 기도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욱의 곁으로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죠. 민정아, 우리 엄마 어떡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나쁜 놈이라서 우리 엄마가 벌 받는 거지? 태욱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42살 사내대장부의 통곡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췄죠. 민정은 아무 말 없이 태욱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예전의 미움보다는 연민과 위로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환자분, 단순한 과로와 빈혈입니다. 영양제 한 대 맞으시면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보호자분 발이 더 급해 보이시네요.
얼른 처치 받으세요. 태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금자씨가 무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죠. 조 여사는 뒤늦게 달려와 태욱의 피투성이 발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신발이라도 신고 뛰지. 이게 뭐야? 조 여사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아까 뿌리고 남은 소금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저놈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지 엄마 일이라 저렇게 필사적인 걸까? 병실로 옮겨진 금자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치에 앉아 발을 치료받고 있는 태욱을 바라봤죠. 태욱은 아픈 와중에도 엄마가 깰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금자씨는 민정을 향해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연극이 성공적이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태욱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죠. 엄마, 나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게. 민정이랑 엄마,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이 실장 같은 놈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빗자루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될게.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병실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조 여사는 창밖을 보며 못 들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죠. 친정엄마로서 내 딸 고생시킨 사위가 죽도록 미웠지만 자식으로서 지 엄마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욱은 이제 정식으로 민정의 집 막내 스태프로 임명되었습니다. 조 여사는 여전히 태욱을 보면 썩은 생선이라고 부르며 구박했지만 태욱의 밥그릇에 슬그머니 생선 대가리 대신 통통한 살점을 올려주기 시작했죠. 많이 처먹고 일이나 똑바로 해. 잡초 하나라도 남으면 그땐 진짜 소금이 아니라 황산을 뿌릴 거니까. 조 여사의 으름장에 태욱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충성하겠습니다. 태욱의 유머러스한 대답에 민정도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만 유튜버인 금자씨와 민정,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든든한 하지만 조금은 찌질한 보디가드 태욱. 이들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쓰레기입니다. 제가 바로 남인정 씨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세상에서 제일 못난 전남편 강태욱입니다. 화면 속 태욱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초당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오며 폭주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경악했고 민정은 스튜디오 구석에서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남인정의 채널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강태욱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정직한 참회록이었습니다. 사건은 불과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욱이 민정의 집 마당을 쓸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이 실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태욱에게 말했습니다. 태욱아, 내가 너 위해서 한 건 했다. 그 남인정이라는 여자, 너 버리고 잘 나가는 꼴 보기 싫었지? 내가 과거 이혼 사유를 아주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커뮤니티에 뿌렸어. 이제 그 채널은 끝장이야. 너는 이제 나랑 같이 새 사업이나 구상해보자고. 태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실장은 민정이 시어머니를 학대해서 이혼했다는 둥, 연하남 민우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둥 입에 담지 못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겁니다. 순식간에 100만 구독자들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민정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악마였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댓글들이 민정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민정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자 여사님 또한 이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죠. 조순례 여사는 이 실장의 사무실로 쫓아가겠다며 식칼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친구가 저지른 일이 결국 자신의 업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이 실장 같은 놈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민정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태욱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했습니다. 정면 돌파만이 민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민정아, 라이브 켜. 지금 당장. 태욱의 단호한 말에 민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태욱 씨.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들 거예요. 당신까지 다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다쳐야 해. 내가 죽어야 이 불길이 꺼져.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가 끝낼게. 태욱은 민정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라이브 방송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오후 8시 정각 알림음이 울리며 수만 명의 시청자가 순식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올라오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욕설들이었습니다. 그때 태욱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추한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된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인정 씨의 전남편 강태욱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남인정 씨는 시어머니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놈을 대신해서 치매 초기인 제 어머니를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신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태욱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채팅창의 속도가 잠시 느려졌죠. 태욱은 침을 한번 삼키고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사유요? 제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살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아내의 돈을 다 날려먹었고 결국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도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민정이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비겁하게 도망친 겁니다. 태욱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욱의 정수리만 보였지만 그가 쏟아내는 흐느낌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우 씨요? 그 청년은 민정이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적적함을 달래드리기 위해 정중히 모신 모델일 뿐입니다. 그 청년도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입니다. 제발 죄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시려거든 저 강태욱이라는 쓰레기한테만 돌 던져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태욱의 자폭 고백에 시청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욱의 표정에서 그리고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읽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죠. 세상에 저런 남편이 다 있어? 민정 씨 정말 고생 많았네. 전 남편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라는 응원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화면 뒤에 숨어있던 금자 여사님이 카메라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사님은 태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여러분, 제 아들이 못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정말 보석 같은 아이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유튜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치매를 견디고 웃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민정이 덕분입니다.
제발 우리 민정이 욕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에 시청자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수는 어느덧 30만 명을 돌파했고 좋아요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민정의 채널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방송이 끝나고 빨간 불이 꺼졌을 때 태욱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정이 다가와 태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태욱 씨. 정말 용감했어요. 민정의 그 한마디에 태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태욱의 만신창이가 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죠. 하지만 조순래 여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소금을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욱의 등을 세게 한 대 후려치며 말했죠. 이 화상아, 진작 그렇게 살지. 너 때문에 우리 딸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가서 부엌에 있는 설거지나 다 해놔. 국물도 없으니까. 조 여사의 거친 말투 속에 담긴 묘한 안도감을 태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욱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설거지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태욱의 유머러스한 반응에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우 또한 태욱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오늘 좀 멋있으셨어요. 덕분에 제 오해도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태욱은 민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두 남자는 라이벌이 아니라 민정과 금자 여사를 지키는 든든한 동지가 된 것이었죠. 그날 밤 태욱은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민정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다가와 옆에 앉았죠. 태욱 씨, 아까 방송에서 했던 말 진심이었나요? 응. 내 평생 그렇게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어. 민정아, 나 정말 사람 되고 싶어. 너한테 다시 남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안 부릴게. 그냥 내 옆에서, 우리 엄마 옆에서 속죄하며 살게 해줘. 그거면 충분해. 민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뒤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7년으로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 하는 거 봐서요. 민정의 장난 섞인 제안에 태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5년? 아니, 3년으로 줄여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태욱의 너스레에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0만 유튜버의 미소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뺏기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남자 강태욱. 이제 그는 뺏긴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씨 뿌리고 가꾸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과연 민정의 정식 용서를 받아내고 새로운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자 여사님의 치매는 기적처럼 호전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쉼없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집 마당에는 예전보다 더 풍성해진 장미 넝쿨이 담장을 타고 넘실거리고 있었죠. 3년 전 차가운 물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던 전남편 태욱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분리수거를 하며 카메라 장비를 닦는 강 실장 태욱이 서 있었죠. 민정아, 아니 나 대표님, 오늘 라이브 조명 세팅 끝났어. 어머니들 드실 생강차도 뜨끈하게 끓여놨으니까 확인해봐. 태욱의 목소리에는 이제 거만함 대신 부드러운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45살이 된 태욱은 예전보다 주름은 조금 늘었지만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해 보였죠. 민정은 작업실에서 보석을 디자인하다가 창밖으로 태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실장님, 생강차에 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당 수치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조절했지. 나 이래봬도 경력 3년차 베테랑 스태프라고. 태욱은 너스레를 떨며 조명판을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사실 태욱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민정의 집 구석방에서 지내며 새벽같이 일어나 골목길을 청소하고 치매 증상이 오락가락하는 금자 여사님의 손발이 되어드렸죠. 무엇보다 친정엄마 조순례 여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태욱은 조 여사가 좋아하는 홍어회며 삭힌 고추를 찾아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조 여사는 태욱을 보면 썩은 생선 대신 강 실장 혹은 어이 강서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친정엄마의 마음속에도 3년 동안 변치 않고 진심을 다한 전사위의 정성이 스며들었던 겁니다. 강서방, 저기 보일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봐주고 시장 가서 고등어 좀 사와라.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 할 거니까. 조 여사의 외침에 태욱은 군말 없이 예 하고 대답하며 달려갔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2년의 결혼 생활보다 이혼 후 3년의 동거 기간 동안 그녀는 태욱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본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태욱이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금자 여사와 조 여사가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채널 기묘한 동거의 3주년 기념 특집 라이브였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넘어 이제는 200만 구독자를 바라보는 거대 채널이 되었죠. 민우는 어엿한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오늘 방송의 사회를 막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우상, 금자 여사님과 순례 여사님의 듀엣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민우의 활기찬 소개와 함께 태욱이 정성스럽게 세팅한 조명이 두 여사를 비췄습니다. 금자 여사는 이제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끔 민정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노래 가사만큼은 단 한 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저장되는 법이니까요. 두 여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훈아의 테스형을 개사한 민정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우리 며느리 덕에 나는 살맛난다. 두 어머니의 구수한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자 채팅창은 순식간에 눈물과 웃음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머니들 건강하세요. 태욱 씨도 이제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남인정 씨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응원글들이 쏟아졌죠. 태욱은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3년 전 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까발리며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도 어느 술집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찌질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방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네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고등어 조림을 먹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민정의 집 마당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조 여사는 태욱의 밥그릇 위에 통통한 고등어 살을 올려주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강서방, 너 아까 노래 부를 때 조명 좀 흔들리더라. 연습 좀 더 해. 그리고 저기 작은 방 도배 좀 다시 해야겠더라.
민정이랑 의논해서 네가 알아서 해. 도배를 다시 하라는 말, 그것은 태욱에게 이제 이 집의 정식 일원으로 오래도록 머물라는 조여사만의 투박한 허락이었습니다. 태욱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욱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죠. 강 실장님, 3년 전에는 10년 뒤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 조회수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2년 정도는 더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이제 5년 남은 거야? 민정아, 아니 나 대표님,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나도 민우처럼 관리도 좀 하고 멋진 남자가 돼서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태욱의 너스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자 여사는 태욱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욱아,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사람 됐네. 민정이 손 절대 놓지 마라. 이 애는 하늘이 보낸 선물이야. 어머니의 말에 태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은 재벌 회장이 되었을 때도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밥상을 차리고 그들이 웃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묵묵히 닦아내는 지금 이 순간이 태욱에게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었습니다. 금자 여사와 조 여사는 안방에서 나란히 누워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죠. 태욱과 민정은 마당 평상에 앉아 식은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태욱 씨, 후회하지 않아요? 잘 나가던 사업가 강태욱이 이제는 별 볼일 없는 유튜버 스태프가 됐는데 민정의 질문에 태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평생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 민정아, 나는 그동안 내가 제일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쓸모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진짜 내가 빛나더라고. 그걸 알려준 게 너야. 정말 고맙다. 태욱의 진심 어린 말에 민정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쌓인 앙금은 어느새 따뜻한 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뺏기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은 잔인하지만 뺏긴 후에라도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생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39살 남인정과 42살 강태욱, 그리고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내일도 카메라를 켜고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소중한 사람을 잊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난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동굴 속에 숨어 계신가요? 강태욱이라는 찌질한 전남편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정이라는 상처받은 아내도 다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 볼래? 라고 말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 이제야 합니다. 민정아, 사랑한다. 그리고 어머니,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저 이제 절대 도망 안 갑니다. 민정의 집 대문 위로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지만 새로 쓴 편지는 더 깊은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었던 마음도 이제는 새로운 봄을 맞아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을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과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도 언제나 해피엔딩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태욱과 남인정의 사랑과 전쟁, 그리고 화해의 기록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